지금껏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들어온 조언은 단 하나였죠. 현금 들고 기다려라. 자산이 폭락하면 죽는 거다. 근데 이번엔 그 공식이 독이 됩니다. 왜냐면 이번 위기는 자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무너지는 위기거든요. 2008년처럼 모든 게 폭락하길 기다리며 현금 움켜쥐고 있다가는 정작 그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화폐 시스템은 지금 8회 말을 달리고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미 탈출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내 자산을 지키려던 행동이 오히려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2026년 숫자들이 불길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연준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죠. 여기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까지 경기 침체를 알리는 3대 전조 현상이 전부 나타난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뭐냐면요. 원래는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1년 빌려주는 것보다 10년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크니까요. 근데 지금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요. 이건 시장이 가까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침체가 안 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볼커 쇼크,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전부 이 신호가 먼저 왔었거든요. 물론 이게 100% 침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라서 예외도 있었죠. 하지만 확률이 확 높아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거의 플레이북을 꺼내들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 오면 현금 쥐고 기다리다가 자산 가격 바닥 찍으면 과감하게 줍는다. 2008년에 이렇게 해서 큰돈 번 사람들 많았잖아요. 제 지인 중에 40대 이 과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재산을 현금화해서 기다렸다가 강남 아파트를 바닥에서 줍줍했던 분이죠. 그때 산 아파트가 지금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 성공 경험이 너무 강렬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금 깨서 달러로 바꿔두고 폭락만 기다리는 중이에요. 근데 이번엔 그 전략이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년은 돈이 쏟아지는 해가 됩니다. 이미 작년 12월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훨씬 더 가속화될 겁니다.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 수준으로 돈을 풀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 때 헬리콥터 머니 뿌리듯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규모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준 의장 교체예요. 내년이면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성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그를 아서 번즈의 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서 번즈가 누구냐고요? 1970년대 미국 경제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당시 번즈는 경제 상황이 어떻든 물가가 어떻게 뛰든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풀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원하니까요.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 통화 정책의 원칙을 내팽개친 거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번즈가 몸소 보여준 셈이에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경제는 바닥을 기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한때 14%를 넘었어요. 국민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2배가 됐죠. 기름값은 4배로 뛰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새 연준 의장이 정말 번즈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50년 전 그 악몽을 다시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화 정책만 완화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는 돈 풀기의 쌍끌이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중간 선거가 코앞이에요. 표를 얻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국민들 지갑을 두둑하게 해줘야죠. 경기 부양책이니 뭐니 하면서 돈을 뿌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감세도 하고 싶고 인프라 투자도 하고 싶고 국방비도 늘리고 싶고 이것저것 공약은 많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끌어오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쓰는 거죠. 국채 찍어서 자금 조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한쪽에서는 연준이 금리 낮추고 돈 풀고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 늘리면서 돈 풀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양쪽에서 수도꼭지를 동시에 트는 것과 같아요. 문제는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제는 안 좋은데 돈만 잔뜩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안 갑니다. 자산 가격만 올리거나 물가만 밀어 올리게 돼요. 1970년대가 딱 그랬습니다. 오일 쇼크로 경제는 휘청거리는데 정부는 계속 돈을 풀었거든요. 결국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침체되는 최악의 조합이 완성됐죠.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미국이 빠져나오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폭탄 선언을 해요. 이제부터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게 바로 닉슨 쇼크예요. 그때까지 달러는 금과 연결돼 있었거든요.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주는 게 약속이었어요.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해서 전 세계가 이 약속을 믿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했죠.
그 약속이 하룻밤 만에 깨진 겁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야?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월요일 아침 증시 개장을 앞두고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음날 주식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폭등했어요.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3% 넘게 뛰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화폐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주가가 오르다니. 근데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기업 가치가 올라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거든요. 달러 가치가 폭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이 비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베네수엘라 주식시장 아시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터졌을 때 주가가 로켓처럼 치솟았어요. 경제는 망해가는데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짐바브웨도 마찬가지였죠. 돈 가치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현금을 내던지고 뭐라도 사려고 한 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실물 자산으로 도망친 거죠. 닉슨 쇼크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달러를 버리고 자산으로 갈아탔어요. 결국 그 시기에 가장 큰 손해를 본 건 누구였을까요? 안전하다고 믿으며 채권이나 현금을 꽉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게 어떤 유형의 침체일까요?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경기 침체는 디플레이션형이에요. 2008년처럼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돈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때는 현금이 왕이었습니다.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바닥에서 줍줍하면 됐어요. 주식도 반값, 부동산도 반값이었으니까요. 그때 과감하게 베팅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죠. 근데 내년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는 돈을 엄청나게 풀거든요. 연준도 풀고 정부도 풀고 양쪽 수도꼭지가 다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면 2008년처럼 단기간에 자산 시장이 붕괴하는 형태의 위기는 안 옵니다. 돈으로 막아버리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돈 풀고 또 생기면 또 풀고 대신 다른 형태로 위기가 찾아와요. 물가가 치솟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현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을 잃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빵 한 개 가격이 작년엔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원이 되는 거죠.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숫자의 착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큰 위기는 2027년 이후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풀어대는 돈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현금보다 실물 자산이 더 안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대체 뭘 사야 하냐고요? 여기서 한국인만의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금이에요. 미국인한테 금은 그냥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니까 굳이 금을 살 필요성이 덜하죠. 하지만 한국인한테 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환율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먼저 디플레이션형 위기가 온다고 가정해봅시다. 2008년처럼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이때 국제 금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현금이 더 매력적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한국에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거죠. 1,200원 하던 게 1,500원, 1,8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1,500원을 넘겼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달러로 표시되는 금값이 좀 떨어져도 원화로 환산하면 오히려 오르게 됩니다. 환율이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인플레이션형 위기를 생각해 볼게요.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는 상황이죠. 이때 금은 어떻게 될까요? 폭등합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검증받아온 자산이거든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10년 만에 25배가 뛰었어요.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금은 양쪽 시나리오 모두에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꽃놀이패인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와도 환율이 막아주고 인플레이션이 와도 금값 자체가 올라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내년 이야기였어요. 근데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현재 화폐 시스템 자체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음모론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법정 화폐 중에서 가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로마의 데나리우스, 독일의 마르크, 짐바브웨 달러까지 전부 다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화폐가 태어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돈은 빚으로 만들어집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그건 곧 누군가의 부채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걸 사들이면서 돈이 생기는 구조죠. 그리고 빚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서 수학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도 원금밖에 못 갚아요. 이자를 갚을 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에 돈이 100원만 있다고 쳐요. 근데 빚이 100원이고 이자가 10원이면 갚아야 할 총액은 110원이잖아요. 그럼 이자 10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새로운 빚을 내서 갚는 거예요. 빚으로 빚을 막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 50년 동안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우상향합니다. 꺾일 수가 없어요. 꺾이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영원히 우상향할 수도 없잖아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면 언젠가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었어요.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국방비보다 많아요. 그럼 미국은 이 빚폭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38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갚을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거나. 첫 번째부터 볼게요. 지출 축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복지 줄이고 국방비 깎고 공무원 월급 동결하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될까요? 정치인이 복지 줄이겠다고 하는 순간 다음 선거에서 낙선이에요. 노인들 연금 깎겠다고 하면 실버표가 다 떨어져 나가고 청년 지원 줄이겠다고 하면 젊은 층이 등을 돌리죠. 두 번째, 세금 인상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올리겠다는 정치인한테 누가 표를 주겠어요? 특히 미국처럼 세금에 민감한 나라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보스턴 차 사건 기억하시죠? 미국은 세금 때문에 독립한 나라예요. 그럼 남은 건 뭘까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교묘하고 정치적으로 쉬운 방법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거든요. 작년에 10,000원 하던 물건이 올해 20,000원이 되면 부가세도 2배로 거치잖아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오면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요. 100억 빌렸는데 물가가 2배가 되면 실질적으로 50억만 갚는 셈이죠. 미국이 처음 쓰는 수법도 아니에요. 1940년대에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0%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30%까지 낮췄어요.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을 녹여버린 겁니다. 화폐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말, 무섭게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세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역사를 보면 화폐의 교체는 늘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도기에는 반드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현금만 움켜쥐고 있다가는 잃는 쪽에 설 확률이 높아요. 실물 자산으로 분산하세요. 금은 기본이고 에너지나 헬스케어 섹터도 괜찮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